내가 그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걸 알게 된 건 아주 우연한 순간이었다. 그날은 비가 조금 내리던 늦은 오후였고 고장난 휴대폰을 확인하기 위해 수리점 직원에게 도움을 받던 중이었다. 그런데 직원이 내 전화로 저장된 사진 하나를 띄워 보여주며 말했다. 이분, 고객님 남편분이신가요? 방금 다른 분이 같은 분 사진을 보여주면서 연락처 복원 부탁했거든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내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남편이라니. 그 사진 속 남자는 바로 정민석이었다. 동호회에서 처음 민석을 본 건 작년 초였다. 사실 처음부터 뭔가 급격히 끌렸다기보다는 이상하게 편안하고 자연스러웠다. 사람이 많은 자리에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먼저 말을 걸어왔고 몇 번의 만남 뒤엔 어느새 나를 이름으로 부르며 챙겨주기까지 했다. 그때는 그게 배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건 아주 계산된 거리 좁히기였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때의 나는 바빴다. 업무도 많았고 인간관계도 복잡했고 여유라고는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런데 민석은 조용하게 나를 도왔다. 사람들 많은 곳에서 무게 있는 짐을 들어주고 길이 막히면 돌아가는 길을 찾아주고 누구보다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줬다.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처음으로 연락처를 주고받았던 날 그는 말했다. 서연 씨는 참 사람을 편하게 해줘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른다. 나조차 알지 못했던 부분을 누군가가 알아주는 듯한 그 느낌. 그때 서서히 시작된 감정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가 있었다. 민석의 메시지는 규칙적이면서도 다정했다. 아침이면 오늘 하루도 힘내요. 저녁이면 퇴근했어요? 안전하게 들어가요. 그렇게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처럼 나를 끌어들이면서도 이상하게 주말만 되면 연락이 뜸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지만 몇 번 반복되다 보니 마음 한구석에 작은 가시가 생겼다. 혹시 주말엔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는 건 아닐까? 그 의심은 터무니없는 것 같았지만 일요일 저녁만 되면 다시 활발해지는 그의 톤을 보며 지울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호회 운영자인 박도연이 무심하게 했던 말이 자꾸 신경 쓰였다. 민석 씨? 사람 좋아요. 근데 뭔가 자기 얘기를 잘 안 해. 그 말이 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돌아보면 정말 그랬다. 나는 그에게 나의 직장, 가족, 과거 연애까지 솔직하게 말했는데 그는 늘 듣는 사람이었다. 자신의 이야기는 그저 몇 가지 두루뭉술한 정보뿐. 이혼했어요. 지금은 혼자예요. 일 때문에 집에 늦게 가요. 그 말들을 나는 의심 없이 믿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휴대폰이 갑자기 꺼져서 수리점에 들렸다가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내가 아는 얼굴, 너무 잘 아는 얼굴. 그러나 절대로 남편이라는 단어와 연결될 수 없는 얼굴. 수리점 직원이 보여준 화면에는 내가 동호회 모임에서 찍었던 단체 사진 속 민석이 있었다. 직원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두 분이 사진을 같은 저장 경로에 넣어 놓으신 것 같아요. 요즘 부부 폰 복원할 때 종종 있어요. 부부. 나는 그 말이 너무나 생소하고 동시에 비수처럼 찔러왔다. 그분 혹시 어떤 여자분이 오셨어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직원은 자연스럽게 답했다. 차분한 분이었어요. 남편분 휴대폰이 갑자기 꺼져서 연락처 백업하려고 했다던데. 그 순간 머릿속이 울렸다. 남편분 휴대폰, 백업. 그리고 그 남자는 정민석이었다. 나는 수리점을 나와 비를 맞으며 멍하니 서 있었다. 그저 유부남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숨이 턱 막혔는데 이제는 현실로 다가왔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이 떨렸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에게 전화를 걸고 싶다가도 또 한편으론 그 진실을 듣는 게 두려웠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낯선 번호로 메시지가 왔다. 혹시 이 번호 아시나요? 뒤이어 사진 한 장이 도착했다. 그 사진 속에는 정민석이 있었다. 그리고 메시지 하나가 이어졌다. 저는 정민석 씨의 아내 한지훈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휴대폰을 손에 쥐고도 당장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훈이라는 이름 석자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다. 그리고 곧이어 도착한 긴 메시지. 그 안에는 차분하지만 단단한 어조가 들어 있었다. 저는 남편의 외도를 오랫동안 의심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휴대폰 수리점에서 당신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놀라셨을 거 알고 저도 쉽게 연락드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더는 혼자 이걸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 한 문장 한 문장이 칼날처럼 꽂혔다. 나는 피해자였지만 지훈 또한 피해자였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복잡했던 감정이 뒤엉켜 눈물이 났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모든 걸 의심하기 시작했다. 민석과 함께했던 시간, 나누었던 대화, 웃음, 배려.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속이기 위한 포장지였던 걸까? 내가 느꼈던 따뜻함은 진심이 아니라 습관일 뿐이었을까? 휴대폰 화면에 나타난 지훈의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그녀는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 놓았다. 만약 괜찮으시다면 조심스럽게 만나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사실을 함께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 어떤 문이 열렸다. 평소에 나였다면 피하고 싶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거짓말 속에서 살아온 시간이 너무 분하고 수치스러웠고 무엇보다 더 이상 속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네, 만나서 이야기해요. 그날 나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그리고 그 진실이 가리키는 방향이 어떤 파국의 시작이든 정민석의 아내 한지훈을 만나기로 한 날. 나는 약속 장소로 향하면서도 계속 손을 주먹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불안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부끄러움이 동시에 밀려들었다. 남편의 외도를 확인한 여자가 나를 만나겠다고 한다는 건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일이었다. 하지만 도망칠 수 없었다. 이미 열린 문은 닫히지 않는 법이다. 약속 장소는 시내의 조용한 카페였다. 문을 열자 은은한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쉽게 그녀를 찾을 수 있었다. 창가 자리, 단정한 차림, 곧은 허리. 한지훈은 생각보다 차분해 보였고 눈동자는 오래도록 마음을 다스려온 사람처럼 흔들림 없이 깊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훈 씨 맞죠? 그녀는 일어섰고 짧게 고개를 숙였다. 이서연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복잡했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는 자리에 앉으며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은 마음과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마음이 끊임없이 싸웠어요. 그래도 당신에게 화풀이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 말에 나는 오히려 가슴이 더 먹먹해졌다. 나는 피해자였지만 그녀 역시 오랫동안 속아온 또 다른 피해자였다. 그 순간 내가 그녀보다 더 억울할 자격이 있는지조차 혼란스러워졌다. 우리는 주문도 하지 않은 채 테이블 사이에 무거운 공기를 놓고 마주 앉아 있었다. 지우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남편의 외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 말에 나는 숨이 턱 막혔다.
몇 번인가 반복됐어요. 제가 모르는 상대도 있었고 알게 된 적도 있었죠. 그런데 이번엔 느낌이 달랐어요. 너무 오래 지속됐고 남편이 숨기는 방식도 점점 교묘해졌습니다. 나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다. 나 때문에 그녀가 이런 고통을 느꼈던 걸까? 하지만 이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진 일이었다는 걸 스스로도 계속 되뇌어야 했다. 지우는 가방에서 작은 파우치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영수증, 캡처 화면, 그리고 휴대폰 사진들이 있었다. 이건 제가 수상하다고 느낀 순간마다 모아둔 것들이에요. 그녀는 정민석의 동호회 일정과 내 이름이 함께 찍혀 있는 메시지 기록을 조심스럽게 내 앞에 밀어놓았다. 서연 씨가 죄책감 느끼실 필요는 없어요. 남편이 숨긴 거니까. 나는 사진을 보는 순간 다시 심장이 뚝 떨어졌다. 민석이 나에게 보냈던 다정한 메시지들이 그녀의 휴대폰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었다. 단지 내용만 조금씩 다를 뿐이었다. 서연 씨에게는 따뜻한 말을 했던 날, 지훈에게는 늦게까지 일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내가 주말에 연락이 안 돼 답답해하던 동안 그는 가족과 보낸 시간 사진을 아내에게 보내고 있었다. 숨이 막힐 정도로 진저리가 났다. 나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저 정말 몰랐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알고도 만난 거라면 저는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고 나를 향한 비난보다 스스로를 다잡기 위한 의지가 더 강했다. 나는 오히려 그 강함이 더 마음 아팠다. 지우는 손을 모아쥐고 잠시 침묵하더니 말을 이었다. 남편이 최근에 돈을 빌렸다는 말을 들었어요. 회사 사람들에게도 제 지인들에게도. 그런데 그걸 왜 썼는지 말하지 않더라고요. 혹시 그녀의 눈동자가 조심스럽게 흔들렸다. 혹시 서연 씨에게도 무언가 부탁받은 게 있나요? 나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돈 얘기는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렇군요. 그녀의 반응을 보니 돈 문제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확신에 가까운 짐작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지우는 이어 말했다. 사실 저는 추적을 조금 해왔어요. 그녀가 가방에서 꺼낸 것은 또 다른 봉투였다. 그 안에는 정민석이 사용한 카드 내역, 위치 기록, 그리고 일부는 직접 찾아갔다고 표시한 주소까지 있었다. 정말 철저하게 조사한 흔적들이었다. 그녀는 초조함 대신 오히려 담담하게 말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만 보고 싶었어요. 나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지훈 씨는 지금 어떤 걸 원하세요? 그 질문이 나오자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다. 진실을 정확히 알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과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혼자서 남편을 상대하는 건 이제 무리라고 느꼈어요. 그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그 사람은 거짓말이 익숙한 사람이에요. 나는 다시 한번 숨이 턱 막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말이 내게 단단함을 만들어 주었다. 우리가 함께라면 더 이상 속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묘한 확신. 아마도 그녀의 단호한 태도 때문이었겠다. 지우는 이어 말했다. 정민석은 지금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사람과 마주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준비가 됐다고 느껴집니다. 나는 손등을 꽉 쥐고 고개를 들었다. 나도 알아야 해요.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녀는 미소도 슬픔도 아닌 묘한 평정의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럼 시작해 봅시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만남은 단순히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 지훈과 나는 같은 배신의 피해자였고, 이제 서로가 서로를 증명해줄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부터 펼쳐질 일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갑고 더 잔인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다.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남자는 우리가 손을 잡은 사실조차 모른 채 서서히 자신이 파놓은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한지훈을 만난 뒤 며칠 동안 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회의에 앉아 있어도 눈앞에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았고, 퇴근길에 버스를 타도 손에 쥔 휴대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민석이 보냈던 메시지들이 떠올랐다. 나를 챙기던 말투, 배려하는 듯한 목소리, 진심처럼 느껴졌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낯설기만 했다. 거짓의 무게란 이렇게 사람의 삶 전체를 흔들어 놓는다는 걸 처음 알았다. 그러던 중 지훈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확인하셔야 할 게 생겼어요.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신가요? 나는 이미 피할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는 걸 자각하며 답장을 보냈다. 네, 괜찮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그날 저녁 우리는 조용한 스터디룸에서 다시 마주했다. 지우는 노트북과 서류 몇 장을 꺼내며 말했다. 어제부터 정민석의 카드 사용 내역을 정리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날짜와 시간을 맞춰보니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녀가 내민 자료에는 날짜별로 카드 결제 장소, 시간, 구매 내역이 꼼꼼히 정리되어 있었다. 내가 보낸 메시지와 그가 나에게 연락했던 시간대도 함께 적혀 있었다. 예를 들어 그가 나에게 서연 씨,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잘게요. 라고 보냈던 그날 밤 10시 47분. 카드 내역에는 5호 룸살롱 마이너스 43만 8천 원이라고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러자 지훈이 담담하게 말했다. 예, 저도 처음 봤을 때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사람은 단순히 외도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 곳에서 돈을 쓰고 거짓말로 둘러대고 심지어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이번에는 그가 나에게 보냈던 사진들이 옆에 정렬되어 있었다. 운동 중이라며 보냈던 셀카, 늦은 야근이라며 찍어보낸 컴퓨터 화면 사진, 그리고 주말에 잠깐 산책 중이라며 찍은 풍경.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 사진들 전부 과거 사진이에요. 늦은 야근 사진은 3년 전 회사 채팅방에서 공유됐던 사진을 다시 찍은 거였고, 산책 사진은 인터넷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서울숲 가을 풍경 이미지였다. 나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는 기분을 느꼈다. 내가 사랑받는다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누군가와 특별한 인연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믿었던 기억들이 전부 조작된 거였다. 마치 내가 믿고 걸어온 길이 사실은 바닥이 없는 늪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처럼 발이 푹 꺼지는 느낌이었다. 지우는 화면을 넘기며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사실 저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는 거의 확신하고 있어요. 서연 씨도 아시겠지만 그 사람은 거짓말을 반복할 때 패턴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대신 너무 오래 참아왔다는 기운이 담겨 있었다. 정민석은 자기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할 때만 친절해졌고 필요할 때만 사랑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상황이 불리해지면 그제서야 피해자인 척했습니다. 나는 미묘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랬다. 그를 떠올리며 조용히 생각해보면
그는 늘 내가 먼저 마음을 기울이길 바라면서도 자신은 필요한 만큼만 얘기하고 사라지곤 했다. 주말마다 연락이 끊겼던 이유도 이제야 명확해졌다. 지우는 가방에서 또 하나의 자료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두 장의 서류를 내 앞에 놓았다. 하나는 개인 대출 내역이었고 다른 하나는 누군가에게 돈을 보낸 기록이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남편은 최근 몇 달간 개인적으로 돈을 꽤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다른 여자 쪽인가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이상한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특정 이름을 가리켰다. 여기 이 사람. 이 이름 아세요? 나는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생전 처음 보는 이름이었다. 아니요. 처음 봐요. 지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저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남편의 지인인지 혹은 다른 목적이 있는지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그녀는 손가락을 깍지 끼며 말했다. 그래서 서연 씨와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남편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었는지. 나는 잠시 생각했다. 이제부터 우리가 들어갈 영역은 단순히 외도의 확인을 넘어서고 있었다. 민석이 무엇을 숨겼는지, 누구와 연결돼 있었는지, 왜 이렇게 많은 거짓말을 쌓아왔는지.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된 실타래 같았다. 지우는 조용히 덧붙였다. 저는 남편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싶어요. 그리고 이 거짓된 삶에서 제 자신을 꺼내고 싶어요. 나는 그녀의 말이 너무 이해됐다. 나도 역시 그 사람에게 묶여 있었다. 사랑을 빙자한 거짓 관계가 내 감정을 갉아먹고 있었고, 이제는 더 이상 속고 싶지 않았다. 그 순간 문득 휴대폰이 울렸다. 정민석이었다. 메시지에는 짧게 적혀 있었다. 서연 씨,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요? 보고 싶어요.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잔인한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척 같은 방법으로 나를 붙잡으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의 말에 속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지훈에게 내가 말했다. 지훈 씨죠.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짧게 미소를 지었다. 감사해요.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확인해 봅시다. 그렇게 우리는 한 남자의 거짓말을 벗겨내기 위한 길에 들어섰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따라가야 하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두려워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왜냐하면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지훈과 함께 자료들을 정리한 뒤 우리는 이제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갈 준비를 해야 했다. 정민석의 거짓말은 단순히 외도 하나로 설명되지 않았다. 그의 돈 흐름, 동선, 사진의 출처, 반복되는 패턴,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와의 연관성까지 모든 조각이 각각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알아낼수록 더 의문스러운 점이 많아졌다. 왜 민석은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반복했을까? 대체 누구에게 돈을 보낸 걸까?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흔적을 남기면서도 자신이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이 답을 찾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감정적으로도 휘발성이 강했다. 하지만 이 길은 피할 수 없었다.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진실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지훈과의 대화를 곱씹으며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나와 민석의 메시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다. 그가 보냈던 짧은 말들, 감정이 담긴 듯했던 말투, 친절했던 표현들,
이 모든 것들이 다시 보면 낯설었다. 그의 말 속에는 공백이 많았고 구체적인 정보는 거의 없었다. 나는 질문하면 그는 피해갔고 내가 다가가면 그는 편하게 받아들이기만 했다. 민석이 나에게 사용한 연락 패턴은 거의 일정했다. 출근길에 간단한 안부, 점심시간쯤 짧은 메시지, 오후에는 바쁘다는 핑계, 저녁에는 너를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말투. 이 반복되는 패턴은 정교해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인위적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인위적이라는 감각. 지훈 또한 느꼈을 거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우리는 다시 만났다. 이번엔 조용한 도서관 스터디룸이 아니라 조금 다른 시도가 필요했다. 지훈이 먼저 제안했다. 오늘은 그 사람의 동네를 직접 가보면 어떨까요? 그 말에 나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것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민석의 주거지는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지훈이 알고 있는 정보가 약간 달랐다. 그 이유는 명확했다. 그는 우리 각각에게 다른 주소를 말한 것이다. 나에게는 회사 근처의 오피스텔에 산다고 했고 지훈에게는 두 사람이 함께 사는 집을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도 이름이 걸려 있었다. 결국 우리는 세 주소를 모두 확인하기로 했다. 지훈이 운전했고 나는 조수석에 앉아 긴장된 마음을 진정하려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차 안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우리 둘 사이엔 이제 더 이상 어색함이나 거리감이 없었다. 우리는 같은 목적, 같은 적을 향해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먼저 들른 곳은 민석이 나에게 말했던 오피스텔이었다. 도착해보니 건물은 생각보다 오래됐고 입구 근처에는 작은 경비초소가 있었다. 우리는 경비실에 조용히 다가가 물었다. 저기요, 혹시 정민석 씨 여기 사시나요? 경비 아저씨는 고개를 갸웃했다. 정민석? 그 이름 잠깐만요. 그는 거주자 명부를 뒤적이더니 고개를 저었다. 여긴 없습니다. 나는 그 대답에 입술을 꽉 깨물었다. 지우는 역시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가 아니었군요.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놀라움도 실망도 없었다. 마치 이미 예상한 일이라는 듯 담담했다. 다음으로 간 곳은 두 사람이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이었다. 지우는 말했다. 여긴 저희가 함께 살던 집이에요. 남편은 요즘 거의 들어오지 않았죠. 문을 열어 들어간 집은 깔끔했다. 하지만 어딘가 생활의 온기가 사라진 느낌이 들었다. 남편의 옷이 걸려 있어야 할 자리에는 빈 공간이 있었고 신발장에는 남성용 신발이 두세 켤레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지우는 작은 서랍을 열어 몇 가지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내가 보던 것과 비슷한 카드 내역, 병원 진료 기록, 모임 참석 명단 등이 나왔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특정 날짜에 자주 등장하는 하나의 장소였다. 5 커뮤니티 센터, 5 상담소, 그리고 5 동호회. 그중 하나는 내가 알고 있는 동호회였다. 하지만 나머지 두 곳은 전혀 알지 못했다. 지우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이 이런 곳을 왜 다녔을까요? 나는 문득 민석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자기는 외롭고 힘들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그때는 그 말이 너무 안쓰럽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 말조차도 거짓의 일부인 것만 같았다. 지우는 서류 한 장을 조심스럽게 내게 넘겼다. 여기 이 주소. 이 사람이 남편에게 돈을 보낸 사람입니다. 나는 괜히 손끝이 떨렸다.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할 곳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향한 곳은 그 주소, 즉 민석이 돈을 보낸 사람의 거주지였다. 도착해보니 그곳은 개인주택 단지가 아니라
작은 사무실들이 모여 있는 건물이었다. 간판에는 법률 상담, 재무 컨설팅, 개인 채무 상담 등 여러 개의 작은 사무실이 붙어 있었다. 우리는 긴장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사람이 여기에서 일하나요? 지우는 확신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돈이 들어간 계좌의 명의가 이 건물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했어요. 나는 숨을 한번 들이쉬고 문을 밀어 열었다. 그 안에는 조용한 복도가 이어져 있었다. 곳곳에 작은 명패들이 붙어 있었고 끝쪽에는 다소 낡아 보이는 문 하나가 있었다. 그 문에 적힌 이름이 바로 우리가 찾던 이름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표정을 확인한 뒤 천천히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듯했지만 대답은 없었다. 지우는 문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돌렸다. 문은 잠겨 있었다. 나는 마치 숨이 걸리는 느낌을 받았다. 문 하나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지훈이 말했다. 폐업한 것 같아요. 나는 주변을 둘러봤다. 편지함에는 광고 전단지와 우편물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끼워진 하나의 우편물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분명 최근 날짜였다. 나는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살짝 빼냈다. 지훈이 말했다. 열어보고 싶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맞았다. 우리의 역할은 추적이지 불법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 사람이 이 건물을 중심으로 무언가 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민석이 돈을 보낸 이유도 결코 단순한 개인적 부탁 수준이 아니라는 것. 돌아 나오는 길에 지훈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 씨, 이제 알겠죠? 이건 단순한 거짓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 우리 둘에게만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더 얽혀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음속에 점점 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걸 느꼈다. 정민석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거짓의 세계 깊숙이 들어가 있었다. 그의 삶은 퍼즐처럼 보였지만 퍼즐 조각들은 서로 맞물리지 않았고 그 사이의 틈은 생각보다 훨씬 컸다. 지훈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해요. 그의 주변 사람들을 직접 만나봐야 합니다. 동호회 사람들, 회사 사람들, 그리고 그녀는 한순간 말을 아꼈다. 그와 가까웠던 사람들.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깨달았다. 제일 먼저 만나야 할 사람은 바로 동호회 운영자 박도연이었다. 모든 조각은 이제 그에게 향하고 있었다. 박도연을 만나기로 한 날 나는 새벽부터 잠을 설쳤다. 지훈도 마찬가지였는지 약속 시간보다 20분이나 일찍 도착해 있었다. 우리는 서로 말없이 눈빛만 맞춘 채 동호회 건물을 올려다봤다. 낮에는 붐비던 그 건물도 이른 오전엔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문을 열고 복도로 들어서자 오래된 카페 냄새와 낯익은 소리가 섞여 묘한 감각이 되살아났다. 이곳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처음 만났던 장소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의미로 가슴이 무거웠다. 박도연은 동호회 사무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문을 열자 그는 놀란 눈빛으로 우리를 보았다. 서연 씨 그리고 지훈 씨죠? 지훈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나는 숨을 길게 들이쉬었다. 도연은 우리를 앉히며 물컵을 건넸다.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려 있었고 표정엔 불안이 선명하게 묻어났다. 아직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그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지훈이 먼저 조용히 말했다. 정민석 씨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순간 박도연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가 당황하는 모습이 분명히 보였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민석 씨 그동안 어디에 다녔는지 아시나요? 혹은 여기서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요. 도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을 모아 쥔 채 고개를 숙이고 깊은 숨만 뱉었다. 그러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서연 씨 그 사람과 가까웠나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네. 지훈도 이어 말했다. 남편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도연의 표정은 미묘하게 변했다. 놀람, 안도, 그리고 무거운 체념 같은 것들이 섞여 있었다. 도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말했다. 제가 알고 있는 걸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사실 그런 일이 또 생길까봐 늘 걱정했습니다. 또 나는 그 말에 몸이 굳었다. 도연은 순간 멈칫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석 씨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내 심장을 세게 후려쳤다. 지훈도 의자를 꽉 잡으며 물었다. 혹시 외도였나요? 도연은 고개를 흔들었다. 그보다 조금 더 복잡했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하나의 파일을 꺼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모아둔 겁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 봐요. 파일 속에는 동호회 내부 공지, 참여자 명단, 그리고 민석과 관련된 몇 가지 기록이 담겨 있었다. 도연은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다. 민석 씨는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매너도 좋고 활동도 열심히였죠. 그러다 어느 순간 특정 회원들과 불필요하게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숨을 삼켰다. 그가 어떤 사람들과 가까워졌냐는 질문이 나오기도 전에 도연은 말을 이었다. 대부분 여성 회원들이었습니다. 그 말에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러면 혹시 저 말고도?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한 명이 아니었어요. 도연은 과거 상황을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민석은 동호회 안에서 몇몇 여성 회원들에게 접근했고 친절한 말투와 배려로 금방 신뢰를 얻었다. 마치 나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이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다. 도연은 한 장의 문서를 꺼내 우리에게 건넸다. 이건 그 사람이 예전에 접촉했던 회원 중 한 분이 남긴 기록입니다. 나는 문서를 펼쳤다. 그 안에는 민석이 보여준 다정함과 동시에 반복된 거짓말이 적혀 있었다. 심지어 그 회원은 민석에게 돈을 빌려준 적도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이후 그 회원은 동호회를 탈퇴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민석 씨와 얽히면 인생이 뒤틀린다. 나는 손이 떨려 문서를 제대로 잡지도 못했다. 지훈이 조용히 물었다. 도연 씨 그 사람 왜 그랬던 걸까요? 도연은 깊은 탄식을 내쉬었다.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느꼈어요. 그 사람은 자기 욕구에 맞춰 상대를 움직이게 만드는데 아주 익숙한 사람이에요. 상대가 무너져도 상처를 받아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너무나 명확했다. 민석은 단순히 외도를 하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상대의 감정을 이용해 자기 욕구를 채우고 필요하면 거짓말로 둘러대며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아니, 알게 모르게 느껴왔던 것 같다. 그를 떠올리면 늘 따뜻하지만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따라다녔다. 도연은 또 다른 문서를 꺼냈다. 그리고 나는 눈을 의심했다. 문서에는 민석의 과거 직장 정보가 나와 있었고 그중 한 항목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직원 사기 및 개인 금전 문제로 인한 경고. 지훈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다. 저희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분이 숨겼던 거겠죠.
사실 그 일 때문에 이곳으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민석은 일상 속에서 늘 선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얼굴 뒤에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과 문제를 저질러 왔던 걸까? 그가 나에게 보냈던 웃는 사진들, 다정하게 건넸던 말들, 전부 얇은 껍데기였다는 걸 이제야 완전히 알게 된 느낌이었다. 지우는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도연 씨, 혹시 그 사람이 자주 만났던 사람들, 혹은 특별히 가까워 보였던 사람이 있나요? 도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한 사람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나오자 분위기는 더 묵직해졌다. 그 이름은 바로 우리가 사부에서 찾았던 민석이 돈을 보낸 사람의 이름이었다. 나는 숨이 멎는 기분이 들었다. 지훈도 아연실색했지만 곧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그 사람 누구죠? 도연은 불편한 표정으로 입술을 실룩였다. 민석 씨가 가끔 그 사람을 데리고 오기도 했어요. 상담하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는 절대 상담사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등줄기가 서늘했다. 지우는 이미 모든 조각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 씨, 이제 알겠죠? 우리는 훨씬 더 깊은 곳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석을 둘러싼 어둠은 단순한 외도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는 어떤 사람들과 얽혀 있었고 그 관계는 그의 거짓말보다 훨씬 더 위험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화면을 보고 얼굴이 굳었다. 잠시 침묵 후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우리 둘을 깊은 전율로 밀어넣었다. 정민석 씨가 당신들을 찾고 있습니다. 도연이 내뱉은 말은 순간적으로 공기를 얼려버렸다. 정민석 씨가 당신들을 찾고 있습니다. 지훈과 나는 동시에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도연은 손에 든 휴대폰 화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방금 연락이 왔어요. 서연 씨와 지훈 씨가 동호회 근처에 나타나면 꼭 좀 알려달라고 했어요. 나는 등골이 싸늘하게 내려앉았다. 마치 내 뒤에 누군가 서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지훈도 표정을 굳히며 물었다. 그 사람 무슨 말투였죠? 도연은 숨을 들이마셨다. 여느 때처럼 친절했어요. 그런데 말투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지나치게 부드러웠어요. 그 말은 곧 상황을 파악하려는 자의 말투라는 걸 의미했다. 정민석이 이제 무언가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뜻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제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걸 알고 있겠네요. 지우는 차분하게 손을 올려 나를 진정시켰다. 아니에요. 지금까진 눈치만 챈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알아냈는지는 모를 겁니다. 그녀의 침착함은 오히려 상황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줬다. 민석은 우리가 자신을 조사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지만 얼마나 파악했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것만큼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는 없었다. 도연은 두 손을 맞잡으며 불안한 눈빛을 보였다. 서연 씨, 지훈 씨, 솔직히 말해서 걱정됩니다. 그 사람 제가 보기엔 보통 성향이 아닙니다. 나는 그의 말에 전율이 흘렀다. 지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도연 씨, 걱정하시는 부분 혹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도연은 마지막 망설임을 털어내듯 깊은 숨을 내쉬었다. 민석 씨는 자기 말이 통하지 않으면 상대를 비난하거나 조종하는 타입이었어요. 남들 앞에서는 굉장히 침착하고 따뜻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죠.
그 말은 우리가 이미 알아가고 있던 사실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지우는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다. 전 그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지훈의 눈빛엔 오래 누적된 고통과 슬픔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 단단한 결심도 있었고 그 결심이 지금 우리를 움직이고 있었다. 도연은 우리에게 한 가지 조언을 건넸다. 혹시라도 민석 씨가 먼저 연락하면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그 말은 지금까지의 패턴을 고려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경고였다. 정민석은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해지면 감정을 이용해 상대를 흔드는 사람이었으니까. 도연과의 대화를 마친 후 우리는 건물을 나섰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순간적으로 뒤통수가 따끔하게 느껴졌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지훈도 주위를 둘러보며 낮게 말했다. 조심하세요. 그 사람 갑작스러운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차에 오르고 문을 닫자마자 지훈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그 순간 우리는 동시에 시선을 떼지 못했다. 발신자 정민석. 나는 숨을 멈췄다. 지훈은 망설임 없이 통화를 눌렀다. 여보 어디야? 목소리가 떨려 있더라. 그 목소리는 내가 알고 있던 민석의 다정한 톤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서늘하고 더 절박했다. 지우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어디긴 그냥 있어야 할 곳에 있어. 민석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내가 요즘 바빠서 집에 못 들어갔던 건 알잖아. 왜 그러는지 말하면. 지훈이 말을 끊었다. 거짓말 그만해. 그 짧은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민석은 당황한 듯 급하게 말을 잇기 시작했다. 지훈아, 무슨 오해야? 나 요즘 회사 일이 정말 많아서. 지훈은 냉정하게 말했다. 회사? 회사에 확인했어. 당신 그날 휴가였대. 나는 작은 숨을 들이켰다. 민석의 목소리가 흔들린 게 느껴졌다. 그건 잠깐 일이 있어서. 지우는 더 이상 그의 대답을 듣지 않으려는 듯 했다. 우리 조만간 얘기해.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지우는 핸들을 잡은 손을 꽉 쥔 채 말했다. 보셨죠? 그 사람 지금 불안해서 미칠 지경일 거예요. 그 불안은 곧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었다. 그 순간 내 휴대폰도 울렸다. 발신자 정민석. 나는 손끝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다. 지우는 내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받지 마세요. 아직은 우리가 정보를 쥐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다. 5초 후 메시지가 왔다. 서연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왜 저를 피하는 거죠? 그 문장 하나가 뭔가 징후처럼 느껴졌다. 수개월 동안 나를 다정하게 대하던 그의 말투와는 달랐다. 마치 내가 놓친 걸 알려달라라는 추적자의 목소리 같았다. 지훈도 메시지를 보고 말했다. 그 사람 벌써 서연 씨의 동선을 파악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는 그날 즉시 민석의 회사 주변으로 향했다. 지우는 오래전부터 준비한 노트를 꺼내 말했다. 여기 남편이 가장 자주 들렀던 장소 목록이에요. 이걸 바탕으로 움직여야 해요. 이 리스트에는 카페 3곳, 동호회, 회사 앞 주차장, 그리고 우리가 조사했던 건물들이 표시되어 있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건 하나였다. 민석이 누군가를 자주 만났다는 장소, 바로 5 커뮤니티 센터. 우리는 그곳으로 이동했다. 건물은 오래된 복지관 같은 분위기였고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내부에 들어가자 느낌이 조금 달랐다. 로비 한쪽에는 상담실이 여러 개 붙어 있었고 안내 데스크에는 상담 관련 전단지들이 놓여 있었다. 지우는 상담센터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이분 상담받으러 자주 오셨나요? 그녀는 휴대폰 화면에 정민석의 사진을 보여줬다. 직원은 한 번 보더니 잠시 고민하듯 말했다. 아, 이분 본 적 있어요. 나는 뒤통수가 싸늘해졌다. 직원은 계속 말했다. 여기서 상담 받으러 오신 건데. 직원이 말끝을 흐리며 민망하게 웃었다. 그런데 혼자 오신 건 아니었어요. 누구와 함께였느냐고 묻자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름은 잘 모르지만 남자분이랑 같이 오셨어요. 그리고는 금전 문제 상담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남자, 금전 문제. 동호회 운영자인 도연이 말했던 그 사람. 모든 조각이 하나로 이어졌다. 민석은 그 남자와 함께 상담센터를 다녔고 돈을 빌렸고 또 누군가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상담사라고 소개했지만 절대 상담사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그 남자가 있었다. 지우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 씨,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깊게 얽혀 있네요. 그리고 그 남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인물 같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정민석이었다. 하지만 그 주변에 서 있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있었고 그 인물이 민석의 모든 거짓말을 더 큰 방향으로 연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내 휴대폰이 또 울렸다. 이번엔 메시지도 전화도 아니었다. 사진이었다. 낯선 번호로부터 온 한 장의 사진. 사진 속에는 내가 방금 전 서 있던 복도 끝에서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짧은 메시지가 따라왔다. 서연 씨, 왜 숨나요? 그 순간 나는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내 휴대폰 화면에 띄워진 사진. 그 사진 속에는 아까 우리 두 사람이 지나갔던 복도의 끝에서 흐릿하게 보이는 누군가의 실루엣이 있었다. 얼굴은 어둠에 가려져 있지만 내 몸이 먼저 알아봤다. 누구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분명 우리를 따라온 누군가라는 사실만으로도 심장이 얼어붙었다. 메시지는 짧았다. 서연 씨, 왜 숨나요? 단 4글자의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질문이 아니라 통제하려는 의도가 섞여 있었다. 지금껏 민석에게 수없이 들었던 그 미세한 어조, 기분 나쁠 정도로 침착한 말투가 그대로 느껴졌다. 지우는 사진을 본 순간 표정이 굳어졌다. 누군가 우릴 따라왔네요. 그녀는 빠르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상담센터 앞 주차장, 복도, 건물 출입구까지 시선을 옮겼지만 우리를 지켜보던 사람의 흔적은 없었다. 핸들을 잡은 지훈의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졌다. 이젠 확실하네요. 그 사람 우리 움직임을 전부 알고 있어요.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지훈 씨 지금 바로 민석을 찾아야 할까요? 아니면 경찰에. 지훈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에요. 우리는 증거가 더 필요해요. 그리고 그녀는 낮고 깊게 말했다. 그 사람의 약한 지점을 잡아야 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머릿속엔 계속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뒤통수가 시릴 정도로 서늘했다. 지금도 그 사람이 근처에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어딜 가든 보고 있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떨리는 숨을 고르자 지훈이 아주 조용히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두려운 건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그 모습에 나도 어느 순간 마음이 정돈되기 시작했다. 차는 천천히 시동을 걸고 상담센터 출구를 빠져나왔다. 그 순간 마치 타이밍을 맞춘 듯 지훈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정민석.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지우는 전화가 울리는 동안 창밖을 응시했다. 그리고 한참 만에 통화를 눌렀다. 지훈. 민석의 목소리는 지나칠 정도로 평온했다. 이제는 그 평온함조차 소름 끼쳤다. 지우는 어떤 감정도 섞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이야? 민석은 조용히 물었다. 지금 어디야?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거꾸로 물었다. 당신은? 그는 잠시 멈추더니 말했다. 난 집에 있어. 지우는 미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조용했지만 민석은 그 작은 떨림을 느꼈을 것이다. 그래. 지금 집에 있으면. 내가 방금 확인한 회사 앞 주차장은 뭐지? 민석의 호흡이 잠깐 멈춘 소리가 들렸다. 지우는 차갑게 말했다. 거짓말 좀 그만해. 당신은 지금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지? 민석은 서둘러 변명했다. 아니야. 난 그냥. 하지만 지우는 그 말을 끊어냈다. 그래. 그 그냥이 너무 많아. 그리고 통화를 끊었다. 통화가 끝나자마자 차 안에는 짙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각성이었다. 민석이 우리 근처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확인하려고 무서운 속도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모든 그림을 선명하게 만들었다. 지훈이 말했다. 서연 씨,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의 세계를 직접 확인해야 해요. 그녀가 가리킨 곳은 바로 동호회 자료에서 가장 자주 찍힌 동선, 상담센터와 민석의 회사 사이에 위치한 작은 카페. 그곳에서 그는 어떤 남자와 자주 만났다. 그리고 그 남자는 우리가 지난번에 찾아갔던 건물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우리는 그곳으로 향했다. 카페는 평범한 동네 카페처럼 보였지만 들어서는 순간 공기 자체가 묘하게 달랐다. 좀 낡은 테이블과 오래된 조명이 있었고 구석자리에는 사람들이 별로 앉지 않는 애매한 공간이 있었다. 지훈이 낮게 말했다. 여기, 그 사람 자주 왔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우리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아 주변을 살폈다. 사장이 우리 쪽을 흘끗 보았고 이내 다시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나는 커피 주문대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기 혹시 이분 아시나요? 내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자 카페 사장은 천천히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주 오셨죠? 그분. 나는 숨을 삼켰다. 그리고 사장은 아주 조용히 이어 말했다. 근데 그분 혼자 온 적은 거의 없었어요. 지훈이 곧바로 물었다. 혹시 같이 온 분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사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다. 키 크고 말수 적고 좀 무서운 느낌? 그리고 한 번은 그는 말끝을 흐렸다. 뭔가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지훈이 손을 모아쥐며 물었다. 무슨 얘기 같았나요? 사장은 주위를 살피더니 낮게 말했다. 돈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장은 우리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분이 누군가한테 돈을 받아야 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 민석이 누군가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대신해서 받아내고 있었다는 사실. 지훈도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 말은 결국 민석이 단순한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어떤 남자의 심부름꾼 역할을 했다는 뜻이었다. 지훈은 조용히 말했다. 아무래도 그 사람이 단순히 남편의 상담사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작은 떨림 속에서 말했다. 그럼 대체 뭔데요? 지훈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서연 씨, 민석은 그 사람에게 이용당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같이 움직이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렸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정확히 우리 쪽으로 향했다. 구두 소리, 작고 건조한 발걸음, 그리고 그가 나타났다. 정민서? 아니면 그와 늘 함께 있었다던 그 남자. 둘 중 누구인지 확인할 틈은 없었다. 그저 그림자 같은 존재가 우리 앞에 서 있다는 사실만이 공기를 가로질렀다. 지훈이 아주 낮게 말했다. 서연 씨, 절대 고개 숙이지 마요. 복잡하게 얽힌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지금 우리 앞에 서 있었다. 카페 문이 열리는 순간 공기 자체가 바뀌는 것 같았다. 문 위의 작은 종은 평소처럼 맑게 울렸지만 그 소리가 내 귀에는 마치 무겁고 둔탁한 금소금처럼 들렸다. 지훈과 나는 동시에 몸을 굳혔다. 들어선 남자의 실루엣은 형체만 보일 뿐 얼굴은 역광에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카페 안의 온도가 몇 도쯤 낮아진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왔다. 목적지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망설임 없는 발걸음이었다. 지우는 낮게 말했다. 서연 씨, 침착하세요. 난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드디어 남자가 우리 앞에 멈춰섰다. 그는 잠시 우리를 내려다보듯 바라보다가 아주 미세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말했다. 두 분이 이런 데서 만날 줄은 몰랐네요. 그 목소리. 나는 아무리 아니라 우겨도 들리는 순간 알 수밖에 없었다. 그는 정민석이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부드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동자 뒤로 불안과 계산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의자를 빼고 우리와 같은 높이에 눈을 맞추며 말했다. 요즘 왜 이렇게 둘 다 저를 피하는 거죠? 세상에 태어난 척하는 목소리가 이렇게 무서울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왜 우리가 당신을 피한다고 생각해요? 미묘한 웃음이 민석의 입가에서 번졌다. 왜냐고? 그는 내 쪽을 바라보았다. 서연 씨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으니까. 그리고 지훈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당신도 갑자기 달라졌더라. 내 피부에 닿는 공기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다. 그는 너무나도 정확히 파고들고 있었고 너무도 익숙한 목소리로 진짜 속내를 감추고 있었다. 지우는 흔들림 없이 말했다. 정민서, 이제 그만해. 우리가 모르는 줄 알았지? 민석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는 그 흔들림을 절대 놓치지 않았다. 지우는 가방에서 하나의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민석의 카드 내역, 상담센터 기록, 그리고 돈을 보낸 계좌 정보. 민석은 처음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두 번째 페이지가 넘어가자 그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다.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완전히 식어버렸다. 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훈이 말했다. 당신, 도대체 뭘 한 거야? 민석은 침묵했다. 그 침묵은 자신을 변호할 여지가 없다는 걸 인정하는 듯한 무거운 침묵이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그는 갑자기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 누굴 만나고 다니는 거야? 그 말은 질문이 아니라 위협이었다. 우리가 조사하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의미였다. 지우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말했다. 당신이 자주 만나던 사람. 그 사람 누구야? 민석은 짧게 웃었다. 그게 그렇게 궁금해? 나는 그의 웃음 속에서 묘한 공포를 느꼈다. 그 웃음은 자신이 아직 우위에 있다고 믿는 사람의 웃음이었다. 지우는 흔들림 없이 말했다. 그 사람이랑 같이 상담센터 다녔더라. 그 사람이랑 같이 카페에도 왔고, 그리고 그 사람 계좌로 돈을 흘렸지?
카페 안의 공기가 찢어질 듯 팽팽해졌다. 민석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더니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너희가 알아서 뭐하게? 나는 떨리는 입술로 말문을 열었다. 당신이 한 모든 거짓말. 그 사람과 함께 한 거예요? 민석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엔 처음 보는 색이 있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눈빛도 아니고 죄책감도 아니었다. 마치 내가 감히 나를 의심해? 라고 말하는 듯한 차갑고 비뚤어진 시선. 지우는 더는 참지 않았다. 민석, 내가 뭘 숨겼는지 이제 밝혀야 해. 그녀의 말은 단호했고 카페의 숨까지 멈춰버릴 만큼 강했다. 그러자 민석이 웃었다. 이번엔 아예 크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웃는 사람처럼. 그 웃음은 광기와 두려움이 뒤섞인 아주 불쾌한 소리였다. 웃음이 멈추자 그는 느린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가 뭘 안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테이블 위에 서류를 천천히 밀어냈다. 그 사람, 너희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야. 지훈이 말했다. 그럼 왜 만났어? 왜 돈을 줬어? 민석은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비틀리게 웃으며 말했다. 난 그 사람한테 빚이 있어. 그 말은 내 머릿속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지훈도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석은 이어 말했다. 돈이 아니라 약점. 내가 상상하는 그런 거 아니야. 그 사람은 내 삶의 가장 약한 부분을 쥐고 있어. 그리고 난 절대 그 사람에게서 못 벗어나. 그 말은 단순한 개인적 관계가 아니라 거의 종속에 가까운 무언가였다. 지우는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약점이 뭔데? 민석은 비틀린 웃음을 지었다. 너희가 알아봐. 어차피 다 흘러갈 테니까. 그 말은 사실상 나도 막을 수 없다는 선언과 같았다. 그리고 그의 말 중 가장 소름 돋는 건 마지막이었다. 너희가 그 사람을 건드리면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거야. 그 순간 카페 문이 다시 열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번엔 그림자가 아니라 정확히 얼굴이 보이는 한 남자였다. 상담센터 직원이 말했던 키 크고 말수적은 무서운 느낌의 그 남자와 너무도 닮은 얼굴. 그는 우리를 힐끗 보고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다. 민석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자. 그리고 그 남자에게 다가가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남자는 민석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우리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감정이 없었고 목적만 있었다. 그 목적은 우리에게 명확했다. 경고였다. 지우는 내 손을 꽉 잡았다. 서연 씨, 지금은 이만 나가요. 우리는 서류를 챙겨 들고 카페 밖으로 나왔다. 문을 나서며 잠시 뒤돌아봤을 때 두 남자는 이미 우리를 보고 있었다. 나는 그 눈빛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건든 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다. 사람 한 명이 아니라 사람 뒤에 숨은 세계 전체였다. 차로 돌아오는 길, 지우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서연 씨, 민석은 끝났어요. 그와 얽힌 그 남자도 곧 드러날 거예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지우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길 게 아니라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한 명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다. 네, 준비해 주세요. 증거 전부 넘길 겁니다. 민석과 연결된 그 사람까지요.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지훈이 움직인다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걸. 그렇게 우리는 거짓말의 끝을 그리고 진실의 시작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평범한 인연을 가장에 다가온 사람은
사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틈을 노리고 있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숨지 못하고 드러나는 법. 우리는 서로 다른 길에서 상처를 입었지만 결국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갔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쳐놓은 그물에서 벗어나 내 삶을 되찾으려 한다. 당신의 삶에도 누군가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면 지금 바로 멈춰서서 돌아보길 바란다.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진실을 밝힌 사람으로 남을 것이다.